두 그룹, 세 그룹 정도 됩니다. 한 그룹은 정치 현장에 있던 분들,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현장에 있던 분들, 또 한 그룹은 제야 문익환 목사를 중심으로 한 제야 세력들, 또 한 그룹은 학생 그룹, 세 그룹으로 되는데 그걸 다 엮었죠. 엮어가지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주변에서 정치를 하시던 분들은 예춘호 선생이라고 계셨습니다. 돌아가신데 예춘호 선생, 그다음에 또 돌아가신 김상현 의원, 그다음에 김종환 의원, 그다음에 김노경 의원, 광주에서 국회 부의장 하셨던 김노경 의원, 그리고 김윤식 의원이라고 예전에 국회의원 하셨던 연세가 많으신 분이 계셨는데, 김학민, 연세대학 김학민 선배의 아버님 되시는데, 그런 한 대여섯 명이 정치권의 현장에 있던 분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야 활동을 하시던 분들은 문익환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문영 교수, 고은 선생, 그 다음에 한성은 변호사, 그리고 이해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셨죠. 그 다음에 학생 세력으로는 이해찬, 설운, 조성우라고 계십니다. 지금 재야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유명한 서울대 학생회장을 했던 광주 출신 그 친구, 학생들이 한 7, 8명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그룹으로 됐었는데, 다 뭐 같이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져서 그렇게 조합을 해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이렇게 뭉쳐냈죠. 다 고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 내용은 그 내란을 했느냐, 내란은 무슨 내란을 합니까? 내란을 하려면 총이 있어야 되는데 뭐 맨몸으로 어떻게 내란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인데 그렇게 만들었죠. 결국은 법정에서 다 그게 엉터리라는 게 밝혀지고 나중에 재심을 해서 우리가 무죄를 받아냈죠. 예. 미국을 갈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두환 정권이 기세등등하던 시절이었고, 우리는 석방대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처지였기 때문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김건태 의장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민청년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전까지는 꽝꽝 얼어 있었죠. 전두환 세력이 워낙 광주에서 워낙 많은 학살을 저지르고, 그리고 민주세력을 다 감옥에 집어넣고 이랬던 처지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 제대로 된 저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석방대에 나오면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주범들이 이제 학생 세력들이 석방대에 나오면서 그 새로운 세력을 만들기 시작해서 김건태 의장 중심으로 해서 민청년,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을 만들기 시작해서 전두환 정권과 본격적인 싸움을 벌이게 되죠. 그 뒤로 이제 문익환 목사의 민통년이 만들어지고 수도 없이 많은 제야단체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싸움을 하게 되고, 그게 이 87년 6.25 항쟁으로 이어지죠. 6.25 항쟁이 제야 세력과 정치권, 김대중, 김영삼을 중심으로 한 두 분의 정치권과 제야 세력과 학생 노동자 세력, 이게 뭉쳐서 전국민적인 저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틀이 사실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틀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85년 4월 1일부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비서실로 들어갔거든요. 문익환 목사가 추천을 해서 자네가 들어가서 다리 역할을 해라. 그래서 들어가서 제야 비서를 쭉 맡아서 했죠. 아침 출근을 하면은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가는 데가 민청년, 민통년 이쪽으로 쭉 다니면서 그쪽과 이제 매일매일 상의를 하고 그랬었죠. 그렇게 지내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그때 85년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쭉 보면서 수도 없이 탐복을 했어요. 참 이분 대통령 되시면 잘하겠구나, 잘하시겠구나, 이런 걸 진짜 수도 없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제시를 하면은 그 잘 모르는 분야인데도 그 문제의 핵심을 딱 알고 계셔요. 그 맥락을 탁탁탁 짚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85년 이후로 학생들이 막 말 그대로 기시등등해지잖아요. 뭐 죽기도 하고 분신도 하고 그런 이제 열정이 그냥 극에 달해있던 학생들이었는데, 그 학생들도 김대중 대통령 대화를 하다 보면은 다 승복을 해내요. 그러니까 제가 모시고 있으면서 한 번도
토론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설득하지 못하는 토론을 본 적이 없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처방을 하고 가장 현실적인 조건에서 문제를 풀어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결론을 제가 얻었죠. 그럴 때마다 탐복을 하죠. 아, 정말 문제를 정확히 보고 있구나. 저런 자세면은 대통령이 되시면 정말 국정을 잘 이끌고 있구나. 이런 거 수도 없이 느꼈어요. 그리고 민추협을 할 때입니다. 민추협을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이 이제 체제를 만들어서 아주 공평하게 했어요. 돈도 똑같이 내고 자리도 하나 국장하면 이쪽 부국장하고 이쪽이 부국장하면 저쪽이 국장하고 꼭 반씩 딱 정확히 반씩 나눠가지고 두 분이 같이 하셨는데 그때도 보면 공개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인사말을 하실 때가 많아요. 한 3번쯤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은 한 번 정도는 아주 진한 감동을 느껴요.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시면은. 그때는 워낙 감동을 받을 일들 많았죠. 뭐 분신자살하고 뭐 도처에서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사람이 말씀을 하는데 그걸 감동을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3번 말씀에 한 번 정도 내가 카운터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이런 감동을 받아요. 저만 받겠습니까? 듣는 사람은 다 똑같이 받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울려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정말 잘하시구나. 저번 대통령님은 진짜 나라를 잘 이끌었구나.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게 됐죠. 그 속으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내가 저분을 위해서는 내 목숨 하나 내놔도 하나도 안 아깝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해요. 그거 어디서 드러나느냐면은 아키노 전 대통령이 아키노 여사 그때쯤인데 필리핀을 한 방문하게 됐어요. 저는 그때 안 갔었습니다. 식당에 식사를 하시는데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식당 앞에서. 막 총을 쏘고 그러니까 다 밑으로 숨잖아요. 바닥으로. 근데 그 전설인데 김옥동이 탁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의원도 아니었을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바짝 서는 거예요. 그 몸으로 맞겠다 이거죠. 총알이 날라오면은. 그럼 빡 서니까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안 일어날 수 없죠. 일어나가지고 몸으로 이제 방어방을 치는 거죠. 그게 그냥 되는 거냐. 평소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저분은 이 사람 내가 목숨까지 내놔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몸에 박혀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 행동이. 그러니까 모시고 있으면서 우리는 동교동에서 보면은 안방이 있는데 이제 대통령님과 사모님이 이제 주무시고 이렇게 계시는데 안방에 들어가서 일도 하고 그랬어요. 남들 보면 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대통령이 이제 양말을 신지를 못 하시잖아요. 이 의자에 앉아 계시면은 우리가 신겨드린다고요. 이게 바로 평자를 못 하시기 때문에 고관절이 비틀어져서 못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의자에 앉으셔야 되고 그때는 그 시절에는 의자에 앉는 식당이 많지를 않았어요. 다 앉아서 식사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근데 못 앉으시니까 당신만 혼자 이제 의자에 앉아 있고 남은 사람 앉아 있고 그러니까 뭐냐 모르는 사람 보면은 오해하기 딱 좋죠. 어쩔 수 없죠. 못 앉으시니까. 그래서 등도 우리가 밀어드리고 연금을 당하면은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등도 밀어드렸어요. 목욕을 하셔야 되는 게. 등도 밀어드리고 그래서 아무런 이런 말하자면 사생활이 없어요. 우리들 사이에서. 부모 자식 비슷한 그런 환경이었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신다, 무슨 말씀을 하신다 다 알죠. 그 속에서 저절로 이제 존경의 마음이 우러서 나오는 거죠. 정말 저분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걸 다 바쳐도 심지어 내 목숨을 바쳐도 안 아깝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필리핀에서 그런 상황이 또 있는 거죠. 그럴 정도로 우리가 모셨다기보다도 당신이 그렇게 모든 걸 그렇게 행동을 하셨죠. 그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게 광주 상황이었습니다. 광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지만은 김대중 석방시키라는 구호가 처음부터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안기부 갇혀 있으면서 약보이가 이제 신문뭉치를 이렇게 줘가지고 그걸 보니까 광주에서 이렇게 학살이 일어났고 그 정신을 잠깐 잃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강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바로 하지 않으면 정말 이거 안 되구나. 그걸 머릿속에 딱 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행동이 일관되게 광주에 계셨던, 광주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말하자면은 평가를 받도록 하려면은 내가 바르게 해야 한다. 내가 바로 해야 한다.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 상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비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딱 정색을 하시더니 이 사람들아, 나중에 역사가들이 내 뒤를 하나하나 파헤칠 텐데 그걸 그렇게 비틀어가 무슨 소리 하냐. 안 돼. 바로 해.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매사에 이렇게 역사를 의식하시면서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정리하구나. 이런 걸 우리 강력하게 느꼈죠. 그게 이제 결국 광주라는 상황이 당신에게 이게 만들어내는 일종의 명령이랄까? 행동에 대한 어떤 이 행동 반경을, 광주를 생각하면서 모든 걸 행동하라. 그게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이 거의 365일 거의 비슷해요. 보통 한 밤 10시쯤 되면 일정이 다 끝납니다.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시든지 안에서 손님들 모시고 저녁 식사를 하시든지 거의 10시 되면 다 끝이 나요. 그러면 들어오셔가지고 그대로 서재로 내려가세요. 그럼 10시쯤 내려가시면은 밤 12시에는 절대로 안 올라오세요. 꼭 내려 독서를 하시고 또 독서를 안 하실 때는 무슨 생각을 하시고 뭐 글을 쓰시거나 아니면 이제 서도를 하시거나 꼭 12시 전에는 안 올라오셔요. 혹시 감기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일찍 올라오시거나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365일 계속해서 10시 이전에, 10시에는 서재로 내려가셔가지고 12시 전에 안 올라오셔요. 그 생활을 1년 365일, 10년, 20년 이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그 내공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우리도 매일 2시간씩 책 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루도 안 걸르고 그냥 계속해서 독서를 해오고 그러니까 차여진 힘, 그게 결국은 대통령 되셔가지고 마음껏 발휘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시면은 커피를 드셔요. 아침 커피를 잘 드시고, 그리고 신문을 이제 보셔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신문을 이제 드리죠. 그 동교동에서는 그때 숙직을 다 했어요. 혼자 두시면 안 되기 때문에 비서진이 돌아가면서 숙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은 보통 한 6시 반쯤 되면은 기상을 하셔요. 그리고 세면을 하시고 딱 나오실 때는 정장을 하시고 나와요. 연금대에 있으실 때도 밖에 나갈 일도 없는데 연금된 상태에서도 딱 정장을 하고 나오셔가지고 밤에 주무시러 들어갈 때 정장을 풀고 들어가세요. 보면 참, 그게 왜 그러느냐. 남들이 안 보지만은 내가 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딱 계셔가지고 연금대에 있는데 누가 봅니까? 우리밖에 없는데. 다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정장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나오세요. 그리고 그 자세를 안 흐트러뜨리세요. 놀 줄은 모른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몰라도 젊었을 때 또 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노는 걸, 보는 걸 좋아하시죠. 연극 보시는 거 좋아하시고, 영화 관람도 가끔 하시고, 그리고 국악을 좋아하셨으니까 국악 무대에 가서 보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꽃을 좋아하셨죠. 동교도 항상 꽃을 이렇게 가꾸시고 했거든요. 봄 되면은 외곽으로 나가가지고 꽃을 사오셔가지고 당신이 직접 이렇게 심으라고 하셔요. 구부러지질 못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지시를 하시면 여기 놓고 이거 뭐 놓고 이렇게 꽃밭을 손수 가꾸셨죠. 그리고 동물도 좋아하셨죠. 동물의 왕국, 그 열흘 편이 있어요. 당신이 직접 놓지는 않으시지만은 술도
딱 한 잔은 하세요. 그리고 한 잔 이상은 절대 안 하세요. 한 잔 하시고 대신에 남들한테 술 따라주는 걸 좋아하시죠. 그 뭐 이 친구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가끔 동교동이나 밖에서 하시더라도 이제 술 취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저는 젊었을 때니까 기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치회가 다음 날 오시면 술 냄새 풀풀 나잖아요. 자네 또 술 먹었어. 그런 지적을 많이 당했지만은 근데 그 대통령 앞에 술 취해가지고 뭐 이런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그 말 그대로 엄숙했다고 할까요? 허투루 노는 이런 경우 분위기는 문화는 전혀 없었어요. 그 다 강조 영향이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다 깔려 있었던 거죠. 전체적으로. 돌이켜보면 참 우리가 교육은 엄청 잘 받았구나. 정치 교육이라면 정치 교육인데 그때는 제가 이제 젊었을 때니까 20대, 30대에 들어와서 30대 초반에 들어와서 그 쭉 모시고 이랬기 때문에 동교동이 바로 교육의 현장이었죠. 정치 교육의 현장이었죠. 그대로 배울 수 있었죠.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게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동교를 거쳐간 사람들 대부분 다 그런 소위 교육 과정을 밟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이 그랬어요. 사실이 당신은 알부남이라는 말을 하곤 했거든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다. 그 말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여려요, 우리 대통령이. 굉장히 여리세요. 뭐 엄청나게 사형 선고도 받고 온갖 고초를 겪었으니까 엄청나게 딱딱한 사람일 거라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조크들 잘하세요. 우리 사모님하고 이 여사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농담을 아주 자주 하세요. 그러면 사모님 그 농담을 진단처럼 또 받아들여요. 재밌어요. 우리 지켜보면. 한쪽은 농담하는데 우리 사모님은 저 농담을 농담으로 안 받고 진단 비슷하게 받아들이니까 그게 얼마나 코믹합니까, 장면이. 지켜보는 우리는 재미있죠. 그런 장면이 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사람이 있건 없건 그냥 자연스럽게 두 분이 하세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부드러운 분이시고 여리고 그러세요.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굉장히 여린 분이신데 시절이 세월이 엄혹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현상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속은 원래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알부나는 말 그대로 그 말씀도 하고 싶은 그랬어요. 참 부드럽고 여리고 다정다감한 분인데 그게 드러날 수 있는 여건이 환경이 아니었죠. 뭐 맨날 감옥 가고 뭐 누구 죽었다는 소리 들리고 이런 처지였기 때문에 참 부드러운 분위기에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죠. 지금 생각하면 꿈과 같은 이야기죠. 그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쉽지가 않아요. 그 엄청난 상황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광주항쟁이 있고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가고 고문을 당하고 또 죽고 이런 과정이 쭉 계속되잖아요. 87년 이후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 끝나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런 행위는 좀 정돈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계속됐죠. 80년 전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엄혹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부드럽고 사람 살맛 나는 사람 살맛 난다는 게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자관 그런 분위기에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보면 아 그랬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제 혹독한 시간을 견디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됐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